네, 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ICT 발전 방향을 정리한 3개의 키워드로 2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시 참여 이벤트 공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 행사 주관 기간은 어디일까요? 네, 이름을 해시태그와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과 영어 모두 가능합니다. 퀴즈 이벤트인 만큼 3시 15분까지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ICT 기술의 초월이라는 주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박준성 단장님께서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미래 ICT 혁신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박준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초지능, 초연결, 초성능을 지향하는 2025 ICT R&D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ICT의 기술 변화, 그리고 6G AI 양자 분야의 기술 발전 전망, 그리고 6G AI 양자 분야의 R&D 추진 방향을 차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CT 기술 변화입니다. 기술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 ICT 미래 비전에서도 들으셨다시피 2030년대 우리 미래 사회는 인구, 경제, 환경 등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 변화가 지속될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기존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화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미래 사회의 트렌드는 초위험 사회가 도래하고 디지털 사회가 전면화되고, 그리고 위협받는 지속 가능성이 우리의 새로운 어떤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디지털 사회의 전면화에 관련되어서 향후에 우리 ICT 기술의 발전 전망과 그리고 ICT R&D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ICT의 기술 변화입니다. 2030년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디지털 사회의 전면화를 촉발시키는 어떤 초월적 기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ICT 기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AI, 인공지능, 그리고 5G를 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6G,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초성능, 양자 분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는 기계 스스로 학습을 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초지능화 기술로 발전을 할 것이 예상되고요. 여기에는 사람과 기계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G는 기존의 사물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이의 어떤 연결에 대해서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왔죠. 근데 향후 6G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사물, 사람을 넘어서서 어떤 공간에 있어서까지의 연결이 되어서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어떤 초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인 양자 분야입니다. 양자 분야는 우리가 그동안 0,1로 대표되던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양자 기술이 향후에 우리 어떤 컴퓨팅이나 통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자 기술에 대해서도 발전 전망 그리고 어떤 R&D 측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6G 이동통신의 기술 발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5G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 2, 3, 4, 5 세대를 지나면서 어떤 무선 통신망의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죠. 현재는 5G에서는 최대 속도 한 20GBps까지도 달성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매번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올 때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왔고, 그리고 2세대가 3세대로 넘어올 때는 음성 중심의 통신에서 데이터 중심, 그러니까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음성이란 것이 사실은 어떤 데이터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완전한 어떤 데이터망이
되는 것이 우리 4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게 초저지연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 딜레이죠, 딜레이. 내가 말한 것이 저쪽에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딜레이가 생기는지가 큰 이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연결성입니다. 초연결성. 단순히 예전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통신이라든지 또는 사람과 사물의 통신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물이 어떤 그 5G라는 네트워크상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초연결성, 이것도 5G에서는 큰 패러다임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5G는 6G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6G로 넘어가기 위한 좀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실은 6G에서 완전하게 구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측면에서 핵심 이슈는 6G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동작 주파수가 점점 고대역화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고대역화된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위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워낙에 많은 무선 통신 기술들이 기존의 주파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점점 더 고대역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다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또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주파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이 바뀌고 그 물리적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반도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단순히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접된 많은 기술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G, 6G로 가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 주로 사람과 사람과의 음성 통신 또는 뭐 화상 통신을 넘어서서 사람과 사물,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 사이의 통신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 산업과의 어떤 융합 서비스들이 굉장히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의료겠죠. 5G의 어떤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원격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조선,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 이런 데에서도 5G, 6G 네트워크들은 어떤 융합 서비스의 어떤 인프라로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핵심 이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설계입니다. 그동안 보통 통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하드웨어 중심이었는데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하드웨어의 모습이나 형태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변화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하드웨어를 새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하드웨어적인 속성을 많이 버리고 많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만 바꾸고 나면 이것을 뭐 의료에 적용한다 또는 다른 뭐 공장 자동화에 적용한다, 조선 해양에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5G, 6G로 발전되어 가면서 이런 네트워크 설계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간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건 주로 무선이었고요. 이제는 유선 네트워크의 어떤 발전 전망이 되겠습니다. 유선 네트워크는 기존의 유선과 무선은 사실은 굉장히 분리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유선하면 흔히 우리가 뭐 인터넷, 그렇죠. 집에서 예전에 쓰던 인터넷이었고, 무선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예전에 그 휴대폰을 중심으로 썼던 어떤 무선망이었는데, 이제는 이 유무선 네트워크도 사실은 하나로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되는 시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그 다음에 초저지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선 구간, 유선 구간에서만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별도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선하고 무선이 어떤 하나의 그림에서 초저지연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 관련된 기술들이 함께 사실은 발전하게 될 것인데,
특히나 유선 부분에서는 빛을 이용한 이제 광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그 광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을 개발하는 기술들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우리 보시면 인터넷망은 어떤 주소의 가장 중심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 주소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보내고 싶은 주소에다가 정보를 보내면 그 주소까지 사실은 정보가 도달이 되는, 배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는 서버의 경우에는 그 트래픽 그 IP 어드레스로 몰려드는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은 유튜브에서 방송은 한 개만 내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보는 그 구독자는 예를 들면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00만 배, 1000만 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비효율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네트워크 구조도 IP 어드레스 중심이 아니라 뭔가 컨텐츠의 네이밍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바뀐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를 굉장히 분산시켜서 네트워크의 로드를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그러한 효율화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 코어입니다. 보통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5G나 6G 같은 무선 네트워크 바로 뒷단에 접속이 되어서 실제로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통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코어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애플리케이션에 맞도록 이렇게 적응시키는 그러한 기술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5G나 6G로 가면서는 단순한 음성통신,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 융합 서비스들이 급속하게 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네트워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조차도 앞으로는 어떤 지능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화하고 판단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트래픽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전파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파는 기존에는 어떠한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이죠, 그죠? 무선 통신이죠. 뭐 LTE가 됐건 5G가 됐건 6G가 됐건 이러한 어떤 통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매질로서 전파가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 전파 자체가 앞으로는 그 외에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가령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 사람 몸 내부를 들여다보고 또는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로 또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 각 자동차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레이더와 유사한 센서들에도 전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도 R&D 측면에서는 우선은 전파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자원은 절대로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한한 자원인데, 이런 전파 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재정비한다든지 또는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전파의 간섭을 갖다가 피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디지털에서는 뭐 세계 어떤 최강을 자랑해 왔는데, 여전히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파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자들, 전자 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파와 관련된 소재나 그 다음에 부품 관련된 R&D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소재나 부품 장비들에 대한 국산화나 우리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한번 실감을 하게 됐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전파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파가 이용되는 것이 무선 충전입니다. 요즘 우리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최근에 구입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죠. 근데 이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주 근접한 경우에만 어떤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데, 향후에 뭐 자동차가 주차한 상태에서 땅으로부터 어떤 그 충전이 되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그 굉장히 많은 큰 전력을 필요로 하는 무선 전력 전송 같은 기술도 이 전파를 이용해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의 어떤 융합을 통한 가치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성 부분은, 과거의 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씨를 갖다 탐사하기 위한 위성, 또는 뭐 군사적으로 어떤 그 군사 정보를 갖다가 취득하기 위한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우리가 위치 정보를 갖다 알 수 있는 GPS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위성의 역할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6G로 가면서는 위성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무선 통신망 안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무선 통신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왔죠. 지상에서 이루어져 왔고, 굉장히 높은 층에 있는 건물에서의 통신은 이런 지상에 있는 기지국과 연결된 중계기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위성 통신, 그러니까 위성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3차원적인 의미의 어떤 무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예를 들면 현재 대전에 있는 이 자리와도 직접적으로 전화가 된다든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든지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들 또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지금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많은 사업들과 인력 창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우리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고 지능을 쌓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태어난 아기가 우리가 지능을 갖다 습득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목적에만 이렇게 지능을 습득해 가지 않죠. 자기가 태어나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접촉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다양한 그 다면적인 어떤 그 경험을 축적을 함으로 해서 그 점점 어떤 지능이나 인지가 발전되어 나가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인공지능도 이런 사람과 유사하게 특정 목적에만 국한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다면적인 어떤 경험을 학습하고, 또 이 경험을 활용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하고, 또 저 경험을 활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거의 사람과 유사한 학습이 일어나고 사람과 유사하게 인지하고, 또는 지능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고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인지하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현재는 차세대 AI라고 부르고 있고,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세대 AI를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세대 AI를 넘어서면 말 그대로 인간을 갖다가 이제는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I의 부흥기입니다. 부흥기인데, 현재는 많은 데이터, 어떤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학습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딥러닝이라고 하는 AI의 아주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학습하는 것을 모방하고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어떤 인공지능들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 산업과의 융합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우리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어떠한 재료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또 그 자체를 분석함으로써도 많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선거의 어떤 판세를 분석한다든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것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어떤 것을 받아가고 한 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게 되면 과연 우리의 민심은, 표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AI의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또 역시 빅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어떤 수집과 그 다음에 활용에 굉장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각 도메인별로 뭐 의료는 의료, 뭐 자동차면 자동차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어떤 데이터 3법을 기본으로 하면 앞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익명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빅데이터는 부흥기라고 참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아마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융합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든지 이를 AI 기술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날 예정이고요. 많은 측면에서는 빅데이터의 분석 자체, 빅데이터가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또 AI 자체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지능화도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떤 도메인별로 모였던 그 데이터들이죠. 의료, 뭐 산업 또는 뭐 자동차 도메인별로 모였던 데이터들이 이제 5G나 6G를 통한 어떤 초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 자체도 이제는 각 도메인 간에 융합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는 보다 많은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뭔가 사람에 가까운 어떤 지능을 가지는 인공지능도 출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많이 대중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만이 활용하고 전문가들만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사람이 쉽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되게 되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것도 일반인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화 시대도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하게 양자정보통신이죠. 양자정보통신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개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암호화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양자 컴퓨터 이렇게 세 개가 보통 합쳐서 양자정보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양자통신은 사실 엄밀하게는 양자 암호화통신입니다. 양자 암호화통신은 우선 양자라는 말을 빼면 암호화통신입니다. 통신을 할 때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한다는 거죠. 누가 들여다보기 힘들게 암호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양자 암호화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데 그 암호 자체를 양자 채널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주고받는, 그러니까 양자 채널을 통해서 주고받은 암호로 암호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양자 암호화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암호화 통신은 우리가 어떤 양자의 여러 가지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암호화를 하려면 열쇠가 필요하죠. 바로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도 같은 암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쪽이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아주 강한 암호화를 통해서 양쪽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양쪽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은 암호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암호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암호를 갈고 뛰어가서 줄 수도 없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결국은 이 암호를 주고받는 것도 결국은 통신을 이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신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암호를 중간에 누가 도청 또는 감청을 통해서 암호를 갖다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암호란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3자에 의해서 바로 메시지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암호를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을 때 굉장히 그 보안이 철저한 어떤 기술을 쓸 수가 있다면 그렇죠. 제3자가 암호를 중간에서 탈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를 이용한 양자 채널을 통해서 암호키, 암호를 양쪽에서 주고받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양자의 특성은 중간에 주고받는 암호를 중간에 도청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양자의 특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어져 버린 특성은 받는 쪽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양자 상태가 깨어졌다.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암호는 누군가에서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암호를 해서 받은 메시지는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적으로 양자 암호화 통신은 도감청이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안이 높은 그 암호화 통신의 이 양자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시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는 뭐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뭐 앞으로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 양자 기술은 굉장히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D 측면에서는 이 양자 암호화 통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파와 마찬가지로 많은 디바이스 소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디바이스 소자들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양자 암호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재는 점대점 통신만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요. 이런 여러 사람이 그 암호화 암호 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들도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거리가 멀면 중간에 중계기들을 끼워서 뭔가 증폭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리를 뛰어넘는 기술의 개발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자 센서입니다. 양자 센서는 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물리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센서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라든지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입력, 물리적인 크기를 어떤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게 센서인데요. 이 양자 센서는 굉장히 작은 그 원자, 분자, 입자 단위에서 그 센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도 센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것도 센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센서로는 굉장히 그 센싱이 어려울 것 같은 뭐 자기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센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센서도 굉장히 그 적용 범위가 넓은데요. 뭐 향후 우리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에 많은 센서들이 탑재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고성능, 그 다음에 굉장히 고정밀도, 그 다음에 고분해능을 가지는 그 센서들이 탑재될 전망이고 이런 양자 센서도 앞서 말씀드린 양자 암호화 통신과 더불어서 함께 굉장히 발전해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집적화, 그 다음에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크기나 무게나 전력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어떤 소형화된 센서로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양자 센서는 그 동작하는 어떤 환경을 갖다가 그 맞추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센서는 굉장히 그 넓은 폭의 어떤 온도라든지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데, 양자 센서는 굉장히 제한된,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도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 가능한 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측정 한계도 뭐 정밀도나 분해능 향상을 통해 가지고 기존 기술 대비 크게 차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마지막이 이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하면 그 계산이나 연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컴퓨터에 CPU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CPU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덧셈을 하고 빼셈을 하고 곱셈을 하는 것들인데, 또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읽거나 하는 일이 CPU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라고 부르는 거죠. 비트라고. 그리고 이 비트에 여러 가지 연산 게이트를 조합을 하면 덧셈이 되기도 하고 뺄셈이 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무튼 현재의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 정보를 표현한 최소 단위가 비트이고 그것이 0 아니면 1이죠. 근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큐비트. 그러니까 우리 어떤 원자나 분자 단위의 작은 입자에 어떤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외부 입력을 가하면 이 상태가 뭐 높은 상태, 낮은 상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 높은 상태, 낮은 상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큐비트라고 부르고요. 1하고 제로는 결정적으로 1 아니면 제로인데, 이 양자의 특성은 1하고 제로를 같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특성을 같이 가지게 되면 어떤 확률적으로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큐비트는 두 개 1하고 제로를 같이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상태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비트 0과 1로만 처리하는 것보다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 제약사항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어떤 최소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0, 1이 아닌 00, 01, 10, 11과 같은 4개의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0 상태, 00 상태, 01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초저온이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 상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큐비트를 이용해서 컴퓨팅, 그러니까 뭔가를 계산하는 것들을 만들고 나면 이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큐비트를 이용해서 이 오류 보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이것이 현재 양자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큰 제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큐비트 00 또는 01, 10을 유지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의 반도체가 0, 1을 기억하듯이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양자 컴퓨터도 큐비트를 이용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 오류를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큐비트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큐비트를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기술인데, 이 큐비트를 늘리게 되면 오류는 더욱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큐비트를 늘리면서도 오류를 감소시키는 이러한 기술들이 좀 현실화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양자 컴퓨터가 좀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큐비트 수를 50개 정도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이미 구현을 해서 실험실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은 1제로를 베이스로 하는 일반 우리 그 컴퓨터와는 달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암호를 푼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몇몇의 아주 그 헤비한 어떤 그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양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양자 컴퓨터와 우리 일반 컴퓨터가 뭔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6G하고 AI 양자 분야 R&D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 R&D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 발전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G입니다. 현재 아주 제한된 산업의 5G가 융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6G에서는 5G 기반의 융합 서비스는 전 산업 영역으로 좀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특정한 산업이 요구하는 어떤 스펙을 만족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범용, 초연결성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어떤 산업의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코어 네트워크라고 했죠, 제가. 그 무선 네트워크 바로 뒷단에서 그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그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의 자원 관리에 AI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면적으로 AI가 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재는 기가급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테라급 정보 전송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RF 기술, 그 다음에 RF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도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의 R&D는 현재는 10기가, 25기가의 광역 액세스망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50기가, 100기가 광역 액세스망에 대한 R&D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400GHz, 400기가급 데이터 센터 광연결이 테라급 데이터 센터 광연결로 광연결을 위한 R&D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5G의 기본 스펙인 3.5기가와 28기가용 기지국 RF 부품이 향후 6G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나 서브 테라헤르츠, 그 다음에 포토닉 플랫폼의 하이브리드 부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테라급의 광전달망은 100테라급 광전달망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현재 IP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ICN이나 NDN과 같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데이터 네이밍 네트워크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룰에 기반한 네트워크 관리 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AI 기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관리도 전면적으로 AI가 도입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네트워크 정책, 상황 추론 및 예측이 가능한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전파 부분은 전파 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는 정적인 간섭 분석 및 간섭원 저감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단말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간섭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파 기반 측면에서는 5G 빔포밍 및 밀리미터파 기술이 개발 중에 있고 향후에는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의 다중빔 배열 안테나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에너지 측면에서는 현재는 소출력 접촉식 무선 충전이죠. 현재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 사용되고 있는 향후에는 5m 이상의 무선 전력 전송, 거대 전력 전송이 가능한 공간 무선 충전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성망과 지상망은 분리되어 있죠. 위성과 지상이 같이 공존하는 그 협력 네트워크는 현재는 없는데 향후에 6G 이후로 가면서는 이제 위성망이 본격적으로 우리 그 무선 통신망에 들어오게 되어서 위성망과 지상망이 수직적으로 어떤 통합되는 그 형태로 R&D가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현재는 학습 데이터 기반의 어떤 수동적 학습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구축에 사실은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이 지금은 가장 큰 이슈가 되죠. 향후에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소량 데이터도 학습하고 훈련된 지식을 강화하고 학습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어떤 데이터 구축에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이고 어떤 단일 도메인이죠. 단일 도메인에 특화된 바둑이면 바둑, 그렇죠? 의료면 의료에 특화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AI인데 향후에는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지식 추론과 상식 기반의 추론이 가능한 실세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AI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외부 환경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사람과의 교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어떤 그 주어진 태스크만 수행하는 그런 AI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복잡 다양한 실세계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단점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실세계 문제에 우리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향후에 인공지능도 사람과 유사하게 감각지능을 고도화한다든지 다중감각 인지를 통해서 공감하고 교감하고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실세계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어떤 기술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데이터 분야는 현재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 통계이론이나 딥러닝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분석 전문가들만 활용이 가능한 형태인데 향후에는 분석 기법도 지능화되고 또 분석 모델 자체도 재활용하거나 또 추천을 받아서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로 발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데이터가 좀 품질이 낮죠. 품질이 낮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거래나 유통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데이터 품질, 그러니까 여러 도메인에서 함께 수집되는 데이터, 말 그대로 고품질의 어떤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현재 굉장히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에만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뭐 다양한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유사하게 학습하고 사람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인지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양자 정보통신 부분의 양자 암호통신 부분입니다. 양자 암호통신은 뭐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기술 추격을 통해서 일부 상용화에 성공하긴 했지만 기초 원천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과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나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확고한 어떤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광통신, 장거리 양자 통신이 가능한 또는 무선 링크, 현재는 무선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무선에서는 되고 있지 않은데 무선 링크를 기반으로 한 양자 암호화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원자시계라든지 초전도 자기 센서 등 일부 요소 기술들의 경쟁력은 우리가 구비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양자 MRI라든지 장거리 객체를 탐지한다든지 또는 중력 센서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품질, 고정밀도의 양자 센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는 5큐비트급의 NISQ라는 것은 오류를 허용하는 양자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를 허용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개발될 것이고 이게 100개 이상의 어떤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 통신 자체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의료, 제약, 금융,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계산이 어려웠던 영역에 양자 컴퓨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차근차근 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6G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 전망과
그리고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세 가지 기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 뭐 예를 들면 방송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련된 2025를 타겟으로 한 기술 로드맵이 참고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ICT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키게 될까 생각하는 그런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ICT 기술의 확보는 나라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향후 ICT R&D는 변화된 세상에 맞춰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R&D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냐라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정의되지가 않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기존 기술들이 몇 가지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또 세계 최고의 기술 내지는 최초 기술로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의 기술 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ICT R&D를 해오면서 그동안 성취해왔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그다지 최고이거나 최초였던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도냐 또는 추격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추격형 R&D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해 왔고, 또 추격형 R&D라는 것이 결코 선도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격형 R&D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사실은 이루어 왔었고, 또 이런 추격형 R&D 중에서도 또 어떤 그 부산물로서 최고의 기술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동안 우리가 그 ICT R&D 역사가 뭐 대략 한 20년, 한 30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분야에서 특히 세계 최초나 또는 최고에 근접했든지 하는 이러한 그 역량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잘해온 곳이 있고 다소 부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초나 최고에 가깝게 성취해왔던 것들이 어떠한 분야인지, 또 그런 것들의 그 연구 개발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별도로 전략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최고 최초만을 지향하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추격해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서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한 우리 어떤 변화 또는 그 변화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10년 우리 ICT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과 또 그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 또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사실은 조금 그 중복되는 맥락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ICT만큼 굉장히 고루고루 많은 분야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ICT가 굉장히 많은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사를 해왔고, 그 덕분에 어느 한 곳도 좀 빠지지 않고 최소한 평균 이상들은 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그 세상을 리드하는 또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그 목마름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앞서 제가 그 세 가지 테마를 잡았죠. 6G와 AI 그리고 양자를 잡았는데 사실은 6G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정보통신의 큰 어떤 그 뭐랄까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6가 됐건 뭐 7이 됐건 그 다음에 8, 9, 10으로 계속 가더라도 우리 뭔가 정보통신을 위한 인프라죠. 그것이 무선이 되었건 유선이 되었건 그 인프라는 결코 소리할 수 없고 변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6G를 어떤 핵심 기술의 하나로 사실은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 인프라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운용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향후에는 또 인공지능이 되겠죠.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소프트웨어 기술을 뛰어넘는 뭔가 사람의 지능이 개입된 그 인공지능이 이러한 거대한 어떤 초연결 인프라를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두 번째 어떤 우리 핵심 기술로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은 아직은 그 태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또는 뭐 차차 속의 태풍에 그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 어떤 0이라고 하는 단위를 한번 크게 바꿀 수 있는 크게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양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정보는 큐비트라고 했죠. 0, 1이 아닌 어떤 새로운 형태, 어떤 입자가 가지는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컴퓨팅이 됐건 뭐 암호화가 됐건 통신이 됐건 많은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사실은 오늘 발표의 핵심 기술로 잡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력 이런 기술들에 아낌없이 사실은 그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인력 개발이 이루어져야겠죠. 인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그 통신 기술이 이동통신 기술이 과거에 뭐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고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는 아니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CDMA가 세계 최초 상용화됨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그동안 이제 그 이동통신 분야를 연구해 왔고 지금 사실 이동통신 분야는 저희 IITP가 매년 발간하는 기술 수준에서도 사실상 거의 미국에 근접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20년간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분야에서도 이런 인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어떤 연구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이걸 지원하는 어떤 그 인프라, 그 다음에 연구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라든지 또는 그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 R&D의 문화, R&D 수준 자체를 갖다 같이 높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